올해 겨울은 유난히 늦게 찾아왔습니다. 마당의 흙냄새는 여전히 차가웠고 수선화의 싹도 아직 겨우 손가락만큼 올라와 있던 때였지요. 저는 매년 그때쯤이면 꼭 해오던 일이 있었습니다. 마른 낙엽을 걷어내고 오래된 장갑을 끼고 잡초를 뽑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게 제 하루의 첫 일과였고 그 단조로움 속에서 마음이 참 편안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 해가 벽을 타고 천천히 거실까지 들어오고 있을 무렵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그 번호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아들이었지요. 엄마, 나야. 그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단번에 느껴졌습니다. 뭔가 평소와 다르구나. 말의 속도가 느렸고 잠깐씩 말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저는 호미를 내려놓고 손에 묻은 흙을 털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한참의 뜸 끝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이번에 구조조정이 있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그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 단어인지 나이 든 사람들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건 한 사람의 직장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아들은 담담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퇴직 권유를 받았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마당에서 참새들이 후두두 날아올랐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소리까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25년. 그 아이가 25에 결혼하고 바로 입사해서 지금까지 한 회사만 다닌 세월이었습니다. 결혼 생활과 회사 생활을 동시에 시작해서 단 하루도 허투루 살지 않았던 아이였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쥔 손에 땀이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둬야 한단 거야?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어쩔 수 없지. 뭐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물론 세상이 그렇다지만 저는 여전히 믿고 있었어요. 내 아들은 그 성실함으로 끝까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세상은 그런 정직함에 보상하지 않는다는 걸 새삼 실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멍하니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방 안에 시계 초침 소리만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아들이 다닌 회사는 언제나 우리 가족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명절마다 친척들이 모이면 늘 말했지요. 우리 아들은 거기 다녀요. 20년 넘었어요. 그 말이 괜히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저 허전했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다녀왔어 하고 들어왔을 텐데 그날은 신발을 벗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아들은 제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내한텐 아직 말 안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말해. 그 아이도 놀랄 거야.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 냄새가 은은히 퍼졌습니다. 손주 둘은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고 며느리는 아이들 반찬을 챙기느라 분주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이 그날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숟가락을 들 때마다 어깨 근육이 잔뜩 굳어 있었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에도 가족은 평소보다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거실에 남아 TV를 켜놓았지만 시선은 한 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화면은 켜져 있었지만 마음은 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 그 아이의 어릴 적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때 장난꾸러기였던 아이가 새벽마다 학교 가기 전에 신발을 닦던 모습, 비 오는 날 젖은 운동화를 난로 앞에서 말리며 엄마 내일 또 체육해 하던 그 웃음, 그 모든 순간이 스쳐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50이 넘은 가장이 되었고 그토록 성실하게 달려왔는데
세상은 그 성실함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불 꺼진 천장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퇴직은 단순히 회사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가족의 리듬이 바뀌는 일이고 부부의 역할이 다시 흔들리는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는 된장국 끓는 냄새가 은근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늘 갔던 풍경이었지만 어제와는 다르게 공기가 묘하게 달랐습니다. 아들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고 식탁에 앉아 조용히 신문을 펼쳤습니다. 신문을 보는 손끝이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며느리는 눈치를 채지 못한 듯 아이들의 도시락 준비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그 작은 떨림이 마음속 불안의 그림자라는 것을. 며느리는 평소처럼 밝게 아이들을 깨우고 서둘러 아침밥을 먹이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바쁘게 움직였지만 마음이 급한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특유의 냄새가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생각은 이미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모른 채 그녀는 오늘도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무 말 없이 현관 앞에 놓인 슬리퍼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그렇게 낯설었습니다. 25년 동안 그 아이의 아침은 늘 분주했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닦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바쁘게 나가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 손에 신문이 들려 있고 발밑에는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잠시 말을 고르던 그녀는 결국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남편이 회사에서 무슨 일 있는 건가요? 저는 순간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 망설임은 이미 답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자의 직감은 언제나 빠르지요. 저는 결국 짧게 대답했습니다. 조만간 말할 거야. 놀라지 말고 들어줘. 그녀는 아무 말이 없었고 전화는 그대로 끊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의 공기가 전과 달랐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네 사람의 침묵이 낯설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며느리는 반찬을 집어들다가 자주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들만이 이유를 모른 채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숟가락이 멈췄고 공기는 한층 더 묵직해졌습니다. 아들의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을 권유받았다는 사실, 이제 일을 잠시 멈추고 싶다는 의사, 그리고 며칠 내로 정리할 예정이라는 말. 그 모든 걸 담담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며느리는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여러 감정이 지나갔습니다. 놀람, 허탈함, 그리고 그 뒤를 잇는 막막함.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겠구나. 그날 밤 며느리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불이 꺼진 뒤에도 문틈 사이로 은은한 조명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혼자 앉아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고 아들은 베란다에서 담배를 물고 있었습니다. 서로 말은 없었지만 이미 한쪽은 다치고 한쪽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공기가 그렇게 무거워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들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긴 했지만 이제는 출근 대신 커피포트를 올렸습니다. 신문을 꼼꼼히 읽었고 점심 무렵이면 잠시 밖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에는 공허함이 떠 있었습니다. 퇴직이라는 단어는 말로는 담담하게 할 수 있어도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고민이 늘 드리워져 있었고 저는
그걸 말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 며칠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다정하게 굴기도 했습니다. 커피를 타주며 이제는 좀 쉬어요라는 말을 건넸지만 그 속엔 이상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쉬라고 말하면서도 쉬는 사람을 불편해했습니다. 낮 동안 집에 남편이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던 거지요. 집은 늘 그녀 혼자 관리하는 공간이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의 존재가 늘어난 것. 그건 단순한 변화 이상의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하는 동안 한숨을 내쉬는 정도였지만 점점 말수가 줄고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시선이 따라갔습니다. 리모컨을 잡는 손, 늦은 아침 식사,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는 모습, 그 모든 게 그녀에겐 불안의 원인이었습니다. 아마도 머릿속에서는 현실적인 계산이 멈추지 않았겠지요. 남편의 퇴직금, 앞으로의 생활비, 자녀의 학비, 그리고 노후의 준비. 그녀는 사랑보다 먼저 생존을 떠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걸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중간에 끼어드는 건 현명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제일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그날 이후로 저는 부엌의 의자에 앉아 그들의 대화를 듣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며느리가 어떤 톤으로 대답하는지 그 목소리의 높낮이만으로도 오늘 하루의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대화가 짧고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목소리가 딱딱해졌고 나중엔 식탁에 앉아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일부러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 점심은 같이 먹을까? 그러면 둘 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 쌓이는 침묵은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그렇게 하루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아들의 표정에는 무기력함이 늘어갔고 며느리의 입가에는 불만이 조금씩 번졌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말은 걸지 않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 사이의 공기가 싸늘해질 때는 말이 필요 없으니까요. 집안의 공기가 그렇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아들은 방 안에 조용히 들어갔고 며느리는 부엌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설거지를 하며 자꾸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이었지만 그 끝이 무엇인지는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누가 제일 외로운 사람일까? 퇴직한 아들일까? 불안한 며느리일까? 아니면 그 둘 사이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나일까? 밤이 깊어지면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들은 방 안에서 늦게까지 불을 끄지 않았고 며느리는 가끔 잠결에 뒤척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벽을 넘어 제 방까지 들려올 때마다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잠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결혼 25년, 직장 25년. 그 오랜 세월을 함께 버텨온 두 사람이 이제 왜 이렇게 멀어지는 걸까? 무엇이 그들 사이를 이렇게 차갑게 만들었을까? 며느리는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그 불안은 말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작은 행동들로 드러났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는 소리가 조금 더 세졌고 TV 소리를 평소보다 크게 올렸습니다. 식탁 위에 있던 신문을 말없이 치우는 것도 집안 공기가 조금만 어색해져도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도 모두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퇴직 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하루의 대부분을 집 안에서 보냈습니다. 아침이면 조용히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셨고 오전에는 책을 꺼내다 말고 다시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시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앞으로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생활, 앞으로의 돈, 앞으로의 불안. 며느리는 집안의 살림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주말마다 손주들을 데리고 외식하자고 했는데 이제는 꼭 집밥을 고집했습니다. 밖에서 먹으면 돈이 아깝잖아요. 그 한마디에 담긴 의미는 단순히 절약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위기라는 단어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변화 앞에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눈치가 보였을 겁니다. 그는 집안의 가장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가족의 중심이 아니라 구석에 놓인 존재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발소리가 거실을 오갈 때마다 그는 숨을 죽였고 말 한마디 하기 전에도 머뭇거렸습니다. 그의 하루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아침이 시작되어도 의미가 없었고 밤이 와도 쉬는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늘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 움직임에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도 시선은 늘 계산기 위에 있는 사람처럼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아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점점 말이 줄었고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퇴직 후 보름쯤 되었을 때 아들은 이따금 일자리를 알아보는 척했습니다. 컴퓨터를 켜두고 구인 공고를 찾아보았지만 손끝은 늘 멈칫했습니다. 그는 그럴 때마다 한참을 모니터만 바라보다 조용히 끄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시선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그 시선에는 이제 뭔가 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말이 오가지 않아도 둘 사이에는 이미 벽이 생겨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더 뚜렷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의 사이엔 밥보다 무거운 침묵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아빠, 오늘 뭐 했어요? 하고 묻는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짧은 질문이 불씨가 되는 것처럼 공기가 팽팽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대답 대신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그제야 아이들도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점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커지거나 화를 내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태도로 아들의 하루를 점점 더 압박했습니다. 집안 청소를 하면서 일부러 큰 소리로 빗자루를 움직였고 식탁 위에 신문이나 컵이 놓여 있으면 금세 치워버렸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아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행동에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만의 공간으로 물러났습니다. 방 안에 앉아 창밖을 보는 일이 많아졌고 그 시선은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하다가도 이내 아무 생각이 없는 듯 멍하니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저는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표정은 마치 세상과의 연결이 하나씩 끊어지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느새 불안이 분노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분노는 거칠지 않았지만 냉정했습니다. 그녀는 자주 정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계획을 세워야 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말들은 모두 맞는 말이었지만 그 속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현실을 이야기했지만 현실에 매몰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말들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으로 식탁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손끝이 떨릴 때마다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가 더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 밤이면 방 안에서 낮은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은 잠이 오지 않는 듯 자주 뒤척였습니다.
며느리는 그 옆에서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고 그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넓어졌습니다. 침대 위에서도 마음은 서로 닿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며느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고 아들은 한참 뒤에야 거실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하루는 같은 공간에서 시작하지만 서로의 존재를 피하는 듯 엇갈렸습니다. 며느리의 불안은 이제 분노로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퇴직금 이야기를 꺼냈고 그 돈으로 뭔가를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그녀의 분노를 키웠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밥그릇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거야? 그 한마디가 방 안 공기를 갈랐습니다.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그렇게 작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방 안에서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나와 거실까지 닿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불빛이 마치 그의 마지막 자존심 같아서 감히 꺼달라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더 이상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차가운 침묵 속에서 스스로의 불안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녀는 남편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집안은 어느새 세 사람이 각자의 방에 머무는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말보다 긴 침묵이 앉아 있었고 서로의 시선은 더 이상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그저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너져가는 관계의 소리를 아주 가까이서 들으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창문 유리에 빗방울이 맺혀 천천히 흘러내렸고 부엌 창가에 앉은 저는 그 물자국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늘 그렇듯 집안의 공기는 눅눅했고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아들은 그날도 방 안에 머물렀습니다. 신문은 펴놓았지만 눈으로만 훑을 뿐 글자는 머릿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식지 않은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손도 대지 않은 빵이 있었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그렇게 무심히 흘러갔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건 큰일이 아니라 이렇게 사소한 날들의 반복일지도 모른다고. 며느리는 출근 준비를 하다 말고 거실에 멈춰 섰습니다. 아들의 방문이 닫혀 있는 걸 보고 한참을 서 있더군요. 그녀는 문 앞에서 아무 말 없이 잠시 서 있다가 가볍게 한숨을 내쉬고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 한숨에 담긴 피로가 오래도록 귓가에 남았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집안의 공기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냉정했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속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불이 타고 있었고 그 불이 이제는 더 이상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탁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의 공기가 눅눅하게 남아있던 날, 식탁 위에 올라온 반찬들이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손주들이 젓가락을 들고도 아무 말이 없었고 그 침묵 속에서 유일하게 들리던 건 시계의 초침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좀 그만 쉬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은 마치 오랫동안 쌓여있던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아들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화를 돋우는 것처럼 느꼈을 겁니다. 그녀의 말투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방에만 있고 아무 일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놀고 싶지 않아서 일하는 줄 알아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분이 섞여 있었고 그 안에는 두려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했지만 그 불안을 다스릴 방법이 분노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그녀를 더 자극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며 높아졌습니다. 제발 뭐라도 하세요. 전단지라도 돌리던지, 나가서 노가다라도 하던지, 집에서 이렇게 있는 거, 저 정말 못 보겠어요. 그 말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한마디에 식탁 위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아이는 숨을 삼켰고 저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금속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이상하리만큼 크게 들렸습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제 마음이 그 자리에서 터졌습니다. 그게 할 소리니? 25년을 버텨온 사람이야. 하루라도 쉬면 안 되니?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을 내뱉는 순간 제 자신이 놀랄 만큼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억눌린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몰라서 그러시죠. 요즘 세상에 일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이라도 뭐라도 해야 해요. 한가하게 쉴 여유 없어요. 그녀의 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두려움, 그리고 버텨야 한다는 압박감. 하지만 그 말들은 화살이 되어 아들을 향해 꽂혔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손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공기만이 있었습니다. 그 표정 하나로 저는 그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아들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잠시 식탁 옆에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겉옷을 들었습니다. 신발장 앞에서 신발을 신는 동안에도 아무 말이 없었고 며느리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들린 건 신발끈을 묶는 작은 마찰음뿐이었습니다. 어디 가니? 제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관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맞으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히 문이 닫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의 경계가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는 수많은 소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울음을 삼키는 소리, 아이가 몰래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는 발자국 소리, 그리고 제가 삼킨 울음이 목구멍에 걸리는 소리.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어도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는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그 빗소리가 마치 집안의 공기를 대신 울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거실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돌아올까봐, 그 불빛 하나라도 그 아이에게 길이 될까봐. 그렇게 새벽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집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모든 게 조용했습니다. 아들이 나간 지 하루가 지나고 다시 또 하루가 흘렀습니다. 그가 신었던 운동화 자국이 현관 앞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비가 내렸다 그치길 반복하던 날씨처럼 제 마음도 오락가락했습니다. 괜찮을 거라는 생각과 어딘가 잘못된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번갈아가며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부터 며느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은 채 숟가락을 들고 멍하니 바라보다가 손주들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굳어 있었고 눈가에는 붉은 기운이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말을 섞지 않아도
마음속에 같은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그건 후회라는 이름의 공기였습니다. 며느리는 밤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손에 휴대전화를 쥔 채 가끔씩 화면을 켰다가 끄기를 반복했습니다. 통화 목록을 훑으며 멈칫하는 손끝, 그리고 다시 꺼지는 화면. 그녀는 전화를 걸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밤은 길었고 새벽은 더 길었습니다. 저는 부엌 창가에 앉아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그 속에는 불안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짧은 한마디가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뇌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세게 했을까? 왜 그때 말리지 못했을까? 그 두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며 새벽이 다가오는 내내 잠을 밀어냈습니다. 아들이 떠난 집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들마저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며느리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고 밥상 위의 그릇 소리조차 작게 들렸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피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의 공기엔 말할 수 없는 긴장감과 공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현관문을 쳐다봤습니다. 열릴 것 같지도 않은 문을 향해 무심코 시선이 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녁 바람에 문턱의 신발끈이 살짝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사이 점점 말라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이 짙게 깔렸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아들의 방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방 안은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엔 아직 그의 컵이 놓여 있었고 침대 옆엔 덮어둔 담요가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돌아서곤 했습니다. 그 뒷모습은 무너진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어서 돌아오너라. 이제는 괜찮다. 그러나 그 소리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까지 차오른 말은 언제나 모골대에서 멈췄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세 사람의 균형을 더 흔들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며느리의 후회는 눈빛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연락 오셨어요? 저는 매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은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불안과 후회가 동시에 깃든 움직임이었습니다. 며칠째 연락이 없자 저는 결국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남긴 마지막 통화 기록을 찾아 손가락으로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끝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단조로운 신호음이 마치 비어있는 공간을 울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저 목소리 한 번만이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괜찮다는 한마디라도, 어디에 있다는 소식이라도. 시간이 멈춘 듯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식사 때마다 저보다 늦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손주들에게 웃어보려 했지만 그 미소는 늘 어딘가 부서져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부엌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빛이 거의 사라진 골목길 끝까지 눈으로 줬다가 어느 순간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아마 스스로도 그것이 눈물인지 빗방울인지 구분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밤마다 부엌등을 켜둔 채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돌아와 문을 두드릴까, 혹은 전화가 걸려올까? 그 작은 불빛 하나가 집안의 모든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새벽을 지나갈수록
제 손에 쥔 전화기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 차가운 감촉이 마치 불안의 온도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어느 날 새벽 거실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무릎을 감싸 안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천천히 떨렸고 그 떨림이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손끝으로 그녀의 어깨에 살짝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어요. 그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손을 한번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제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아직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며느리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문 쪽을 바라보았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화는 대부분 광고나 택배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허공에서 멈출 때마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녁이면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 붉은 빛이 거실 벽에 비칠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제발 소식이 오게 해주세요. 그날도 그렇게 기도하며 부엌 창가에 서 있던 저에게 휴대전화의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화면에는 낯익은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아들.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짧은 진동이 그토록 길었던 기다림의 끝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떨림 속에서 저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짧은 진동 하나가 며칠 동안 멈춰있던 시간을 깨뜨렸습니다. 손바닥이 금세 젖어들었고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귀에 닿는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가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야. 그 한마디에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겨우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어디 있니?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는 낯설 만큼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찜질방에서 며칠 지냈어요. 그 말이 귓속을 울릴 때 눈앞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찜질방, 그 단어 하나에 수많은 장면이 스쳐갔습니다. 좁은 사물함, 수건 냄새, 구겨진 잠자리표. 그곳에서 아들이 며칠을 지냈다는 사실이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자리도 잡지 못하고 외투를 걸쳤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 저녁 공기는 차가웠고 거리에는 축축한 냄새가 깔려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이 유난히도 흐려 보였습니다. 만남의 장소로 향하는 내내 손끝이 식어갔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찜질방 근처의 작은 공원 벤치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한쪽 구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낯익은 어깨선이었지만 그 모습이 어쩐지 작아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아들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드러났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미안한 듯 눈을 피했습니다. 손에는 종이컵 하나가 들려 있었고 식은 커피가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비어있는 벤치 위로 바람이 스쳤고 가로등 아래로 작은 벌레들이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멀리서 흩어졌고 그 사이로 들려오는 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 한마디가 오래 머물렀습니다.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의 손등 위로 제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마른 뼈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그가 말했습니다. 이대로 집에 들어가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오래된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시 들어가면 또 싸우게 될 거예요. 아내도, 저도, 이젠 서로 말 한마디에도 상처가 나니까 그냥 지금은 떨어져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망치려는 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려는 거였습니다. 그 마음을 다 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편해지는 게 먼저다. 그 말 한마디를 꺼내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어깨가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벤치 옆에 쌓인 낙엽을 흩날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잠시 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낡은 배낭 하나를 어깨에 걸쳤습니다. 손잡이가 달아있는 회색 배낭이었고 그 안에는 옷 몇 벌과 세면도구가 전부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한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생각 좀 하려고요. 그냥 아무데로나. 그의 말은 결심이라기보다 마지막 남은 평온에 대한 소망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녀오너라. 어디에 있든 밥은 챙겨 먹고. 그 짧은 말이 다였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웃음은 금세 흩어졌습니다. 우리는 헤어지기 전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말로 다 못한 수많은 감정이 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는 조심스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잠시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는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어깨를 따라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배낭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그 발걸음은 무겁지만 단단했습니다. 멀어져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낙엽 몇 장이 제 발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길고 조용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창가에 스쳤고 신호등의 빨간빛이 잠시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모두 빨라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는 지금쯤 버스 안 어딘가에서 창밖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이상하게 마음을 조금 덜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 불만 켜둔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모든 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여행 좀 다녀오겠다고 했어.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부엌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 불빛이 아들이 걸어갈 길을 비춰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떠난 지 한 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점점 더워졌고 창문 밖의 나무잎들은 초록빛이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밝은 계절 속에서도 우리 집은 여전히 겨울 같았습니다. 햇살은 들었지만 따뜻하지 않았고 식탁 위에 밥은 식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첫 일주일은 그저 어색했습니다. 누군가 방에 없다는 사실에 몸이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발소리, 그가 내던 기침소리, 문 여닫는 소리가 사라지고 나니 집이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면 며느리는 그 방 앞을 지나가며 잠시 멈춰 서곤 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손잡이를 만지다 이내 돌아섰습니다. 그 손끝에 머물던 시간은 늘 짧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하루 중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며느리의 얼굴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말이 없어졌고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평소처럼 일을 나가고 아이들을 챙기고 저녁을 준비했지만 그 모든 행동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유지하려는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그녀는 습관처럼 식탁 위에 숟가락 3개를 놓곤 했습니다. 그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2개만 놔도 돼. 그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에 쥔 숟가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시 3개를 놓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밤이면 거실 불빛 아래에서 그녀는 자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늘 휴대전화가 쥐어져 있었고 화면을 켜고 꺼내는 동작이 반복되었습니다. 전화번호 목록을 열었다 닫고 메시지창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아들에게 연락을 할까 말까 그 마음의 싸움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피곤이 가득했고 한숨이 잦았습니다. 아이들도 점점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오느냐고 묻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이제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어른들의 감정을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이 잠든 밤이면 몰래 울곤 했습니다. 그 울음은 소리가 없었지만 벽을 타고 제 방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그 울음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위로의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조용한 공감이 필요한 시기였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갈 무렵 며느리의 눈빛은 어느새 다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처음에 분노와 불안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후회가 채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스스로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엔 종종 제 방 앞에 와 조용히 앉아 있곤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손끝으로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부엌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며 눈가의 주름과 그 안쪽의 어둠을 비쳤습니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 말이 공기 속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녀의 옆에 서서 노을이 사라지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붉은 빛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밤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오래 주저하던 끝에 메시지창을 열었습니다. 손끝이 몇 번을 망설이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그 사이 그녀의 손끝이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긴 정적이 흐른 뒤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잠시 여행 중이에요. 그 짧은 대답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로도 그녀의 어깨에서 긴장이 풀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고 그 소리가 방 안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빛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에 가까운 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오랜만에 밥을 조금 먹었습니다. 국을 떠먹으며 천천히 울었고 울면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래 묵은 후회의 끝에서 비로소 피어난 작은 용서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 옆에서 밥그릇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잘 될 거야. 그녀는 고개를 숙였지만 이번에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끝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풀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더 이상 버티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기다림의 침묵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며 바람을 맞았습니다. 그 바람이 어디선가 아들의 소식을 데려올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마음이 닿게 해주세요. 며느리가 전화를 끊은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아이가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바라보는 걸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어딘가 결심이 서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녀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제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는 한결 편안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디 있니? 잠시의 침묵 뒤 그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바닷가 근처에요. 조용하고 좋아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속 무게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같이 가보자. 그녀는 놀란 눈으로 저를 보더니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보다 간절함이 더 많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우리는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차가 긴 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이 점점 푸른빛으로 변했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차창 안으로 스며들며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며느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표정엔 후회와 기대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바람은 짭조름했고 파도는 잔잔하게 모래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숙소 근처의 작은 찻집에서 아들이 일시적으로 머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 내내 며느리의 손은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만난 건 오후 햇살이 길게 드리워질 무렵이었습니다. 해변가 벤치에 앉아있던 아들은 이전보다 수척했지만 얼굴빛은 한결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다가오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짧은 순간 바람이 불어 세 사람의 머리카락이 함께 흩날렸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금세 젖었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처음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너무 심했어요. 그땐 마음이 좁아서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그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천천히 퍼졌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랜 시간 기다려온 이해의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이 며느리의 손을 감쌌을 때 바닷바람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가 조금씩 가까워졌고 그 틈에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모래 위에서 하나로 겹쳐지는 것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응어리가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오해와 고집이 그들을 갈라놓았는지 이제서야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와 두 사람의 발끝을 적셨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제는 싸늘한 침묵이 아니라 서로의 온기를 인정하는 평화로운 고요였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이번엔 그 눈물이 미소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래된 어둠 속에서 비로소 찾아온 새벽빛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차 안에는 음악도 대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며
저마다의 기억을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어깨에 살짝 기대었습니다. 그의 손이 조용히 그녀의 손을 덮었습니다. 그 순간 차 안의 공기가 따뜻하게 변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 걸린 바람종이 잔잔히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집이 잘 돌아왔다고 인사하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문을 열고 들어서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결 속에는 지난 한 달의 무게가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기운도 함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식탁 위에 3개의 숟가락을 바라보다가 이번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셋이네요. 그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이 묵혀있던 걱정과 긴장이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오랜만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국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집으로 돌아왔구나.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집안은 오랜만에 따뜻한 기운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들리던 조용한 발소리, 주방에서 끓는 물의 소리, 그 모든 게 다시 제자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아침이면 아들은 일찍 일어나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며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는 창밖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 향이 부엌까지 스며들면 며느리는 조용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어색함은 없었습니다. 그건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조심스레 마음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듯 한 걸음 물러선 거리에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밥을 먹는 시간에도 따뜻함이 있었고 그 밥상 위엔 묵은 감정 대신 다정한 온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아들은 며칠째 방 안에 놓인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숙여 메모를 하고 손끝으로 무언가를 계산했습니다. 한때 지쳐있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그가 다시 일어서려는 마음을 품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은 식탁에 앉아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다시 해보려 합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속에 담긴 결심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오래 망설인 듯 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그동안의 방황과 고뇌가 모두 한 방향으로 모아진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없이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신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번엔 남편의 길을 막지 않으려는 듯 조용히 그의 곁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은 그날 이후 매일 새벽에 집을 나섰습니다. 작은 공방 건물 하나를 빌렸다고 했습니다. 손수 책상과 선반을 옮기고 낡은 간판을 떼어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도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얼굴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가끔 도시락을 싸서 들고 갔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도시락을 내려놓고 그의 일하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다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이제 그 사이엔 불신도 서운함도 없었습니다. 대신 묵묵히 응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가끔 공방 앞을 지나가 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들의 뒷모습은 단단했습니다. 낡은 목재를 다듬는 손길이 조심스럽고 그 속엔 오랜 세월 쌓인 성실함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일어선다는 게 이렇게 든든할 줄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늦봄의 바람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 바람에 섞인 먼지가 햇살에 반짝이며 흩날렸습니다. 그걸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이 바람 같구나. 잠시 멈추고 다시 불어올 때 비로소 방향을 찾는구나. 그날 밤 식탁 위에는 3개의 숟가락이 다시 놓였습니다. 그 3개의 자리에는 이제 침묵 대신 웃음이 있었습니다. 국물 위로 떠오르는 김 사이로 가족의 온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아들의 그릇에 반찬을 덜어주었고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머물렀던 무거운 돌덩이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커튼을 살짝 밀고 들어와 식탁 위 불빛을 흔들었습니다. 그 불빛이 3사람의 얼굴을 비추며 다시 시작된 하루의 따뜻한 끝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게 인생이지. 버텨내고 용서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 그리고 그날 밤 집안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의 공방이 문을 연 지 1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로 칠한 간판에는 작은 글씨로 서진공예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는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아들의 손길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나무를 다듬고 작은 물건들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주문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은 거칠어졌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잡혔지만 표정은 예전보다 밝았습니다. 며느리는 저녁마다 도시락을 들고 공방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일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조용히 다가가 밥을 내려놓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아직 조금의 어색함이 남아 있었지만 그 어색함마저도 이제는 서로에게 익숙한 평화의 형태였습니다. 어느 날 공방 안에는 노을빛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창문 틈으로 붉은 빛이 나무결 위를 스치며 반짝였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천천히 아들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잠시 손끝을 모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말은 아주 조용했지만 그 속엔 단단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다시 일어서서 무언가를 하려는 그 마음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고마워요. 아들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고마워. 이제는 나도 너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짧은 대답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로 2사람 사이의 긴 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노을이 점점 사그라들며 공방 안의 색이 따뜻한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2사람은 창가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만든 작은 나무 조각 하나를 꺼내 며느리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작은 새 모양의 장식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랜 시간 동안 눌러왔던 후회와 눈물이 모두 씻겨 내려간 듯 맑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2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부엌에는 도마 위에 부딪히는 칼소리와 국이 끓는 소리가 섞였습니다. 서로의 손이 부딪히면 짧게 눈이 마주쳤고 그때마다 둘 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엔 고마움, 미안함, 그리고 다시 함께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3개의 그릇이 올려졌습니다. 아들은 국을 덜어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족을 위해 다시 시작한다는 게 두렵지 않아요.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확신이 담겨 있었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불빛이 그들의 얼굴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눈빛 속에는 말보다 깊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서로를 탓하던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서로를 믿는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식사가 끝난 뒤 며느리는 아들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조금씩 천천히 가요. 실패해도 다시 해요. 그 말이 끝나자 공방에서 들고 온 나무 냄새가 방 안에 은은히 퍼졌습니다. 그 향은 마치 새 출발의 냄새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창문 밖에는 초승달이 떠 있었고 바람이 커튼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오래된 슬픔 대신 새로운 평온이 스며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겠구나. 그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둘은 가끔씩 공방 문을 닫고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햇살 아래에서 나란히 걷는 그들의 뒷모습은 참으로 평화로웠습니다. 말이 없어도 마음이 닿는다는 게 이런 모습이겠지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들은 언제나 먼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일찍 쉬세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그토록 지쳐있던 아이가 다시 사람 냄새나는 말을 건네는 걸 듣는 건 세상 어떤 위로보다 값진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늘 바쁘고 날카롭던 눈빛이 이제는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종종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네며 웃곤 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공방에서 만든 거예요.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삶이 다시 이어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창문 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은 예전보다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집안에는 조용한 숨소리와 따뜻한 공기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나니 결국 남는 건 돈도 명예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다투고 용서하고 다시 웃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족의 힘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침이면 커튼 사이로 빛이 들어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오늘도 아들은 일을 나설 것이고 며느리는 도시락을 준비하겠지요. 그리고 저녁이면 다시 세 사람의 밥상이 차려질 것입니다. 그 평범한 하루의 반복이 이 집의 가장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거야. 사는 건 언제나 고단하지만 결국 사람 덕에 버티는 거니까. 창밖에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매화 꽃잎 하나가 살짝 날아와 창턱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작고 하얀 꽃잎이 마치 새로운 계절의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이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참 다정한 미소가 저절로 피어올랐습니다.